이제 관할 법원 이런 얘기는 끝났네요. 법원 관할. 이제 당사자라는 또 다른 주체에 대한 소송 요건 조금씩 나왔어요.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 이제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 우리가 앞에서 일단 당사자를 확정하는 필요성이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안 된다고 그랬죠. 소장에 표시된 사람이 당사자다 그랬죠. 그럼 그 표시된 사람을 기준으로 처음에 뭐를 한번 체크하냐면 당사자 능력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소송요건,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또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소송 능력을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 능력과 함께 소송 요건은 아니지만 하나 우리가 개념으로 또 알아둘 개념이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송 능력과 대칭되는 변론 능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 능력의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과 달리 소송법에서는 소송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직접 혼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빼고 일반적으로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대리를 통해서만 해요. 민법에서는 어때요? 미성년자라도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개념도 있고 대리를 통해서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 소송법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 미성년자가 직접 하면 무효예요. 물론 나중에 추인한다는 개념은 있어요. 하여튼 민법과 다른 것은 민법의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한다는 개념도 있고 동의받아서 한다는 개념도 있고 근데 소송법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줘서 한다는 개념은 없고 그럼 미성년자가 직접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민법에서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어때요? 유효일 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쪽은 어때요? 소송법에서는 무효일 때 유효화할 수 있는 약간 그 접근이 네거티브적으로 접근하느냐 포지티브적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는 있죠. 문제는 있는 행위지만 민법에서는 이름 괜찮은 거로 봐주다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소송법에서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로 가다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 소송법은 동의라는 개념은 없다. 대리이냐 혼자 해서 잘못된 거냐 이 개념만이 있다. 물론 민법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소송법에서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고 민법서 뭐 성년의제라는 건 여기도 성년의제로 해서 성년을 본다 이런 개념은 같이 있다. 그게 소송. 그러니까 기본은 50조에 보면 51조에 보면 기본은 민법 실체법의 규정을 끌어쓰는데 의하여서만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소송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게 되고 그래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서 청구 취지 청구원인 앞에서 당사자단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만약 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전자에 누가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사자 능력은 민법에서 뭐 개념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자 누구예요? 자연인과 법인 이 사람들이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소송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개념인데 즉 소송 수행권인데 플러스는 누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느냐인데 우리가 자연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이라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이 사람이 그 싸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의 문제가 당사자 자격이에요. 한 번쯤 두 번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 빌려주고 받고자 하는 관계에서는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빌려간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등장하는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건데 친구인 내가 원고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여기를 돈 빌려줬으면 누가 원고가 돼야겠어요. 너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 근데 내가 친구인데
보다 못해서 내가 법적 지식도 있고 돈 받으면 나 떡볶이 사준다고 그래서 그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얘 이름으로 써준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원고가 돼서 내가 이 띨빵 한애 친구인데 띨빵 한애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띨빵 한애의 돈을 내가 친구로서 원고가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거면 내가 당사 자격이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친구라는 관계는 있지만 친구 갖고는 원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개념이 당사 자격이죠. 그게 객체로 놓고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 해결을 해줄 필요성은 누구에게 생겨요?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거지 친구 나한테는 없죠. 나는 그러니까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나한테는 전혀 없는 거죠. 당사자 자격이라는 개념이 이해됐죠. 그런 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주체로서 인정하는 법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시험에 내거나 뭔가 따져보겠어요? 아니면 특수하게 그런데 그럼 이것도 되느냐고 뭔가 더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하는 게 쟁점이 되겠어요. 문제를 이제 끌어들여서 생각하면 자연인 말고 법인 말고 뭐가 있겠어요? 문제가.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태아의 경우가 민법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아직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태아가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논란이 여기 있겠죠. 태아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가. 민법에서 정지조건서, 해제조건서.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러분 민법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뭐 그러기도 하는데 민법에서 인정됐는데 소송법에서 주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가 주장하고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나오지도 않던 문제인데 내가 언제부터 나는 뭐에 문제가 터질 줄 알았냐면 동물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 나올 줄 알았어. 동물이. 근데 진짜 이제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는 있지도 않았다가 언제부터 실렸을지는 몰라. 우리나라 결국 나왔어요. 우리나라 나오고 그 최근에도 뭐 괜히 옆집 고양이 발로 차서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여가지고 부산 깜빵 갔어요. 그 여자. 징역형 살았잖아요.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6개월. 그 괜히 이상하게 뉴스거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잔인하고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뉴스거리가 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물론 구형이 됐어요. 실제 선고된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동물 자체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등장하는 이런 류의 사건도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 아까 뭐 울산, 포항 어딘가 갔다 왔다는데 KTX가 한때 대구에서 부산부터는 제대로 못 달리면서 문제가 있다가 지금 됐는지 모르는데 터널이 하나가 뚫리느냐 마느냐 갖고 싸운 적이 있어요. 천성산인가 거기 가는. 거기에 어떤 주지 스님이 막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죠? 한 6, 7년 전, 5, 6년 전. 지금 그래서 결국 된 적. 근데 봐보세요. 그 터널이 뚫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터널이 뚫리니까 막 자연재해가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뚫게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터널을 뚫지 못하게 뚫는 거 금지라든지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소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 사건에서 누가 주체가 됐을까요? 뭔가 의미는 알겠어. 터널을 못 뚫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누가 그거 원고가 되냐 했더니 결국 생각해낸 게 뭐예요? 도롱뇽이 나온 거예요. 도롱뇽. 지어낸 얘기 아니니까 도롱뇽이 원고로 등장한 거예요. 도롱뇽.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서 피해 입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첩첩산 중에 물론 많이 있으려면 거기에 우연히 어떤 살고 있던 그 농촌 어디 약간의 그 외진데 살고 있던 어떤 사람. 그다음 거기에 그 절이 나와요. 절. 그래서 그 절 주지가 절이 소송의 원고가 됐어요. 절도 하나의 단체인가 뭐 이런 거 종교 단체니까. 근데 왜 동물을 내세웠냐면 이 사회적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환경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그 터널을 못 뚫게 하는 게 어떤 주민이나 이게 아니고 그 건에서는
이 뭐 자연 서식지 같은 게 파괴되고 막 이런 환경 이런 거를 사회적 임팩트를 주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 동물이 소송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환경단체 같은 데가 하는 거예요. 환경단체가. 근데 환경단체가 서울이나 어디 도시에 있는 환경단체가 무슨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이 뚫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피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 땅 그 산속에 있는 절이겠죠, 절. 그래서 그 절 스님이 그때 단식까지 하면서 되게 오래 단식했죠. 아마 기억나요? 아마 되게 오래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스님이었죠? 진울 스님인가? 근데 뭐 사람이 물리적으로 단식을 뭐 30일 하면 뭐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스님이라서 그런지 안 죽었는데 그럼 뭐 몰래 음식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을 세상에 있잖아요. 잘 봤죠. 그래서 스마트폰 있는 사람 잘 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 절이 누구도 걸었냐면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웠어요. 도롱뇽. 그러니까 그 소송은 도롱뇽이 원고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단체 이름이 뭐냐면 도롱뇽의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 당사자 능력이 됐죠. 그 다음에 당사자끼리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은 미성년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민법에서 개념 그대로 차용해서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라든지 후견인,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소송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 한편 소송 요건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와요. 변론 능력. 이건 소송 행위 중에 여러 가지 뭐 소를 제기하고 또는 뭐 소를 취하하고 이런 우리 개념을 막 가르쳐 줬는데 그런 소송 행위 중에 특별히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을 떼서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변론 능력은 사실상 제한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셈이에요. 왜 제한이 없냐면 독일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 말고 또 하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어요. 그럼 뭐냐? 변호사 대리 원칙은 한 번쯤 설명했는데 자기 말고 타인을 자기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 써먹을 수 있는 민법상의 대리 개념을 소송법에서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누구를 쓰면 변호사 아닌 사람 막 브로커 같은 사람 등장해서 그런 거를 할까봐 그 대리를 쓰고 싶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남을 써서 하려면 아무나 쓰면 안 되고 변호사 자격자를 써라. 그게 변호사 대리 원칙인데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본인이더라도 본인이 설사 능력자이더라도 물론 본인이 무능력자라면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을 사용해야겠지만 설사 본인이 능력자이더라도 법정에 와서 변론하는 거는 독일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가 아니라 그때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가 법정에 와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변호사 대리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만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와 함께 그게 갖춰지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 민사소송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면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한다? 그럼 나 구제 어떻게 받느냐?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독일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독일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즉 변호사 보수는 막 선임하는 것 따라서 천차만별이 아니라 획일적인 어떤 보수균이 딱 책정되어 있어요. 사건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보험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강제시켜도 돈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딱 정해져 있고
보험에 의해서 딱 처리해주고, 우리 의료보험처럼 아프면 가서 병원 받는 데 대해서 큰 부담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료보험처럼 변호사보험이 되고, 그 어떤 사건의 의료보험에서의 뭐 의료수가라고 하듯이 사건의 이 보수가 딱 명확하게 산정되니까 변호사를 강제로 붙이라고 해도 그 기반이 문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호사 자체의 선임 여부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게 비용을 대릴지 감당을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붙여서 소송을 하라 라는 게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가야 된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이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는 계속 변호사 강제주의를 전체는 아니지만 민사사건 중에 예컨대 일정 범위의 사건에 변호사를 강제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까지만 되어 있지 변호사 강제주의는 되어 있지 않아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변론 능력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되고 있지 않아요. 왜? 본인이 정상적인 성년자 등의 소송 능력이 있으면 법정에서 변론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변호사 아니면 안 된다가 그런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 되니까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의미 있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는. 그럼 변론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는 없고 어떤 때 가끔가 다 나올 수 있냐면 법정에서 괜히 본질적인 싸움과 달리 황당하게 막 어수선하게 하고 본질을 막 흐트러뜨리고 했을 때 144조 등의 조문을 보면 이 당사자 조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변론이라는 조문 중에 진술금지의 재판이라는 게 나와요. 진술금지의 재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해보세요. 진술이 금지돼요. 왜? 법정에서 수선 떨고 어수선 떨면서 막 본질을 흐리면서 보다 못해서 좀 퇴장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술을 하지 말아라고 금지시키는 이런 상황에 재판을 당한 경우라면 상황적으로 변론 능력이 없어지는 꼴이 나오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변론 능력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랬죠.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같이 따라 붙어줘야 돼요. 소송 무능력자라. 이해되겠죠?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등은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등등은 민법 규정을 끌어쓰라는 게 51조 이야기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라든지 후견인이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등장해서 이제 소송 행위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직접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나중에 괜찮다고 할 수는 있는 여지에 무효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해되겠죠? 이게 당사자에 관한 소송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아까 도롱뇽의 관계는 여기서죠. 도롱뇽이니까 이걸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으로 챙겨서 보니까 설마 사람 이름이 도시고 이름이 도롱뇽이었을 수는 있나? 여기 도시 있어요? 도시 중에 뭐 룡자들님 써요? 그래서 해피로 롱자 썼어요? 우리가 소송법에서 지금 이름 갖고 남 이름 갖고 우스개로 해서는 안 됐지만 뭐 그런 이름이 혹시 있다면 롱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 판사가 잘못해가지고 도롱뇽 씨 했는데 도롱뇽이 기어 나와요. 하여튼 도롱뇽이 당사자인 거는 오늘처럼 떨어서 졸린 건 이제 끝났어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서 정신 차리고 들어요. 그러니까 도롱뇽이면 결국 직권으로 봤을 때 이게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래서 무조건 각하시키는 즉 소송요건을 못 갖췄을 때 이게 무조건 각하시켜서 그 소송이 된다. 이런 메커니즘은
소송 요건의 그 메커니즘을 따르면 돼요. 직권조사 사항이다. 소송 요건은 그 다음에 그 조건 각하시킨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또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는 뭐 얘기가 시험 같은 데는 계속 나오겠어요. 아까 만들어 예외적이랄까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쟁점을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케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뭐겠어요? 여기서는 도롱뇽이 나오겠고 당사자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도롱뇽이 나오겠고 또 법인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조합이라고 여러분 민법서 배운 사람의 어떤 집합체인데 법인도 아니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아니고 순수한 채권 관계인 조합인데 조합이 어떤 거래 행위의 주체로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하는데 계약 관계로서 이게 분쟁이 있었을 때 소송에서 주체를 인정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게 막 논란이 돼.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현재에 관한 부분은 51조에서부터 체킹을 해야 돼. 당사자의 조문 첫 조문인데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다, 시초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자에 해당하는 민법 개념은 권리 능력자고 민법에서 배운 권리 능력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자니까 소송법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당사자 능력자가 돼. 근데 민법에서 여러분이 권리 능력을 배우면서 무슨 개념을 하나 배우냐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런 개념을 배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지를 배우는데 그 자체 용어에서 나오듯이 비법인 단체에 대한 그 비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송법에 있어서는 52조가 그러한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면 그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그 단체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이게 소송법에서 특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1조 조문에서 소송법에 특별한 조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르는데 이게 소송법의 특별한 조문이야. 즉 민법에 따른다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52조가 그 소송법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그럼 이러한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성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그 단체에게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단체가 사회적 실제로서 어떤 거래 행위 등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그 권리 능력 없다라고 해서 곧바로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곤혹스러워져. 그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잡하니까 아예 그 단체에게 주체성을 인정해서 52조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한편 거기까지가 정리됐는데 이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불거지냐면 그렇다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에 비슷한 조합의 경우에도 그런 필요성이 마찬가지 있지 않을 것인가. 조합이라고 해서 민법상으로는 확실히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비교되면서 설명은 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조직체가 과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지 조합인지 확실히 구분이 명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상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서의 사단은 독립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권 관계는 총유 관계이다. 반면 조합의 경우는 계약 관계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의 재산 관계는 조합의 구성원의 재산 관계는 합의에 불과하다 등등으로 구별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조직체에 대해서 과연 딱 부러지게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냐 조합이냐라고 명쾌하게 분류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 그렇다면 소송법에서 그 분류가 된다는 전제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데 조합은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명쾌하게 그렇게 나누어서 조합의 경우에는 당사자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학설은 나뉘고 있어. 그렇다라는 판례의 입장과 즉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판례 입장과 그렇지 않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에서 조합의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학설이 나뉘고 있고 나도 그 후자의 경우에 속하고 있어. 일단
그런 식으로 당사자 능력에서의 쟁점은 일단 어떻게 풀어나가면 돼? 민법에서의 권리능력자를 생각해보면 돼. 그럼 민법에서 권리능력자 자연인법이 아는데 민법 자체에서 태아의 경우에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태아의 경우에 정지조건, 해제조건 등등 민법에서 배웠던 그런 것이 여기서도 문제가 돼. 한편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단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51조 다음에 52조를 보니까 소송법에서는 오히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소송법의 특별한 정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또 정리돼.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무엇인가를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해 보면 돼. 그래서 할 때 그 취지에 따라서 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등장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판례는 부정하지만 학설은 그런 점을 긍정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입장도 상당수 있게 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조합이든 이러한 구성원이 사람의 조직체가 어떤 구성 조직체가 아예 법적으로 민법에서 설립등기를 해서 법적으로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가 돼서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는데 실제 무언가 이유 때문에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않고 있지. 뭐 설립등기가 복잡하다든지 뭐 어떤 비용이나 이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조직체가 있는데 그 조직체 중에 어떤 법인의 그 취득만 안 하고 있지 모든 나머지 상황은 법인의 똑같은 정도로 독립적이고 확고한 어떤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게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인데 이 권리 능력 없는 단체가 민법에서는 단체 속에는 사단과 재단이 있지. 재단이 있는데 이 단체가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51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당사자 능력이 없지만 다행히 52조가 소송법에서 특별히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권리 능력 없더라도 단체 그 자체가 주체가 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원고만 원고, 피고만 피고만 되는 거야. 만약에 조합의 경우에 A, B, C, D, E라는 사람들의 조직체로서 어떤 거래 관계를 했는데 이 조직체가 재산관계가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 조직체 자체다 주체를 인정하면 무슨 조합 뭐 어떤 시장 뭐 번영회라고 해서 뭐 노점상 번영회 해서 무슨 법인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사단까지도 안 듣는데 단순히 무슨 개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사람의 조직체 정도인데 분쟁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 조직체에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원고가 되려면 이 사람 개개인이 원고가 돼야 돼. 그런데 편하게 하려면 요 자체의 조합이 무슨 조합이라고 명칭이 붙은 조합 자체를 주체를 인정하면 이 조합이 주체가 되니까 그 개개의 구성원은 일단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 조합이 주체가 돼서 소송할 수 있는 편함이 있다. 만약에 그 조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A, B, C, D, E라는 사람이 다 등장해야 되고 예컨대 합유관계의 재산 분쟁에 있어서는 합유라는 건 여러분이 민법서 배웠지만 지분은 있지만 개개인이 지분을 처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그 전원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부는 소송을 하다가 져버리면 조합원으로서 합유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게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야. 두 명은 뭔가 뭐 소송을 하다가 져버리면 나머지 세 명과의 관계에서 이 합의라는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져서 뺏기려면 뺏기고 아예 다 이겨서 방어하려면 방어해서 다 조합원 합유자의 전원이 소송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공동소송에서 필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필수적. 원래 소송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손에 뭐 피해 입은 사람의 태양은 다 틀릴 텐데 그 사람들이 동일한 교통사고를 전제로 같이 버스 회사나 버스 운전수를 상대로 소송 내는 건 무방해.
그렇지만 같이 내도 무방하고 개별적으로 내도 무방해. 그런 공동소송을 보통 일반적인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통상이라는 말을 써서 부르는 데 대해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뭔가 소송을 하려면 전부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불러. 근데 조합관계 소송은 좀 아까 말했듯이 재산권 관계가 합유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했다가 치면 엇갈려지는 거야. 나머지 소송 안 한 사람과 소송한 사람이 이 소유관계가 합의라는 게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다 같이 해서 지든지 이기든지 승패가 어느 한쪽으로 나서 방어해서 다 합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든지 아니면 다 뺏겨버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공동소송 관계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조합원 5명 또는 10명 또는 100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송에 등장하니까 너무 번잡한 거야. 그러니까 간편한 소송 방법은 그 조합체한테 그냥 주체성을 주면 개별의 구성원은 속으로 숨어버리면 참 좋겠다. 그럼 조합체의 소송 수행은 회사의 소송 수행과 마찬가지로 실제는 물리적으로는 누가 와서 하냐면 사장, 대표자가 와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합의 경우에도 주체성을 인정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는 게 학설 중에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송 수행할 수밖에 없느냐? 전원이 소송에 등장해야 된다. 물론 전원이 소송에 등장하면서 변호사를 동일한 변호사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고 좀 이따 배우려는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투입하려는 뭐 이론 등이 있는데 일단은 그건 무시하고 조합의 당사자 능력이 긍정되지 않으면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고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상당히 번잡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이 소송을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아까 버스 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라면 그건 우연히 한 명 한 명이 해도 되는 것을 같이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등장해도 자기 사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은 1대1 관계로 잘라서 봐도 하등 지장 없는 게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은 번잡함이 같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없는 것인데 이 통상의 공동소송에 대비되는 개념인 필수적 공동소송은 서로 이게 뭉쳐있어. 엇갈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게 나머지와의 관계에서 이게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전원이 등장하면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야. 왜 전원의 당사자로 전원을 등장시켰냐면 그 결과가 조금 우리말 같지 않는데 합의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좀 풀었으면 판결의 결과가 구구해진다. 개별 되면 안 된다. 왜? 아까 말했듯이 조합의 합의관계에서 일부는 지고 일부는 이기면 안 되는 거야. 치려면 다 같이 져야 되고 이기려면 다 같이 이겨야 그게 합의라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필수적 공동소송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소송에 등장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꼬여 있어. 그것을 소송 진행의 통일이라고 그래. 어떤 공통으로 진행돼. 그렇지만 그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지만 통상 보통의 공동소송은 같이 이렇게 있지만 꼬여 있지는 않아. 서로 꼬여 있지는 않아. 즉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같이 있지만 이거 한 절차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소송, 공동으로 수업을 듣는 거야. 근데 요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있어. 왜? 열심히 자기가 듣고 숙제하고 시험을 잘 봐서 A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땡땡이 까고 안 오고 시험 못 보고 해서 F 맞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괜찮은 거야. 통상의 공동소송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반에 지금 90명이 모여있지만 서로 얽혀있지는 않아. 그냥 자기가 결석하면 돼. 결석하면 되는 거지. 자기 결석 때문에 딴 사람이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자기 혼자만 나중에 깨지고 말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래 출발이 뭐야? 합의확정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결과가 가지런하게 가야 돼.
물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단체로 A면 A, F면 F로 때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개별로 성적을 받지만 그 성적이 A면 A, 개별로 받는 성적이 F면 F로 가지런하게 나와야 돼. 즉 어떤 물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소송은 이 물건에 지분은 있지만 각 조합원이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질라면 다 져야지 그 지분이 합쳐진 그 물건이 다 넘어가도 엇갈리지 않게 되거나 방어를 하면 다 방어 이겨서 그게 어느 지분도 넘어가지 않고 쪼갤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것으로서 그게 유지돼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이 수업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개별 성적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성적이 A면 A, F면 F로 한쪽으로 가지런히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이상하게 하면 나머지도 성적이 같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엉켜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말하면 소송에서 소송 진행하다가 한 명이 무슨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앞에서 한 번쯤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소송 진행하다가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 이혼 사건 같은 것은 그냥 종결시켜도 되지만 재산권 같은 소송은 어떻게 되냐면 상속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절차를 잠시 진행을 중단시켜. 왜? 대립 당사자가 싸움을 하다가 한쪽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계속 진행하면 안 되는 거야. 중단시켜서 누가 뒷받침으로 이제 나와야 돼? 상속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여기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다 적용한다면 소송하다가 누가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게 통사의 공동소송이면 어떨 것 같아? 죽은 사람은 무시하고 나머지 그냥 진행해도 돼. 원래 같이 지금 하고 있지만 F 맞든지 뭐 벌든지 상관없어. 그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 죽은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어떻게 돼? 이게 가지런하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스톱돼. 올 스톱되는 거야. 올.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 진행은 서로 엉켜붙어 있는 건데 그 엉켜붙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체법적으로 판결이 각자 받긴 받는 건데 그게 합의락적으로 가요. 부부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필수적 공동소송의 개념이 있어. 근데 조합의 재산관계는 합유니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뭔가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머지 사람한테까지 다 이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져. 그래서 아예 조합 그 자체의 주체성을 인정하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그 구별이 뚜렷하게 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구별을 전제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52조에 의해서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편 이 조합의 경우는 당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의 논란 속에서 그것에 당사 능력을 인정하려는 학설이 등장했는데 다만 판례는 조합에 해당하는 물론 조합 중에도 농업협동조합 같은 건 이름만 조합지 그건 법이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적인 사람의 모임 중에 사단까지 안 되고 그냥 법인은 안 되고 계약관계 정도에 머무르는 조합계약 여러분 채권 강론에서 배우는 조합계약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의 분쟁에 있어서 그 조합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판례는 아까 부정한다고 그랬어. 판례는 그 개라고 해서 동백흥농계라고 해서 농업을 흥하게 하려는 어떤 지역의 그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그 개의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그 동백흥농계 사건에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동백흥농계 사건이 아니고 광주 흥농계 사건은 그 다음에 소송 담당을 인정하려는 데서 나오는 어떤 조합의 사건이었고 동백흥농계 동백흥농계 아니라 광주 무슨 원호 대상자들이 약간 이제 그런 원호 대상자로서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나 봐. 광주 원호 목공조합이라고 그래서 그 조합을 만들었나 봐.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판례가 광주 원호 목공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한데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다음에 아까 동백흥농제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났더니 부정하고 나서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그럼 막 100명이면 100명이 동네 개 조직원들이 소송을 실제 해야 된다면 너무 번잡한 거야. 번잡한 거야. 그래서 이 조합에서 무슨 업무 추진을 하고 좀 대표성이 있는 사람한테 소송 담당이라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한 그런 개념을 인정한 사건이 동백흥농계 사건이에요. 동백흥농계. 그 개의 흥농을 하려는 개의 업무 집행을 담당했던 대표자 조합원에게 소송 담당 신탁을 허용했어. 그러면 우리가 대리하고 그걸 구별하라고 그랬어. 대리하고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 대리와 소송 담당. 대리는 누가 당사자야? 대리인 A가 있고 소송 담당자 B라는 개념이 있을 때 X라는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리 대리인이 등장해도 당사자는 X야. 이 대리라는 관계에 민법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을 만약 인정한다면 누가 당사자냐면 X가 당사자가 아니라 B가 당사자야. B가 당사자야. 소송 담당자는 그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소송 담당을 함부로 딴 사람한테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을 함부로 인정하면 이 대리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실제 당사자가 돼야 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뭔가 대리인이든 또는 당사자든 담당자로 등장하는 요 개념에서 요 대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조문 87조 등에 나오는데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고 한번 설명했던 그런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변호사 아니면 원칙적으로 남을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가 기본 원칙이야.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니면 대리인으로 할 수가 없다. 87조 변호사 대리 원칙 한번 설명했어요. 87조에 보면 기본적인 말은 조금 이렇게 풀려 있지만 그게 변호사 대리 원칙에 관한 조문이야. 그랬을 때 변호사 아니면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못하는데 변호사 아닌 자를 그럼 담당자라고 내세우면 마치 하여튼 용어는 그렇지만 딴 사람을 막 내세워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변호사 아닌 자를 함부로 담당자라는 요걸 피해가면서 요거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작동하니까 요걸 피해가려고 요런 개념으로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함부로 인정해버리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회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딴 사람을 내세우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 담당이라는 것을 함부로는 인정해주지 않아. 요것을 인정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법률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법정소송 담당이라고 그래. 우리가 소송법에 쓰는 용어 중에 법정, 법률의 규정이라는 의미야. 법률의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 담당이 인정된 예가 저번 시간에 하나 뭐 설명했어? 민법에서 하나 설명한 건데 민법에서 채권자 대의권이 소송상 행사할 수도 있잖아.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잖아. 실제 빌려준 건 그때 누구였어? X가 Y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X한테 또 돈 받을 게 있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X의 재산이 별것도 없으면서 그 유일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갑이 대의에 의해서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채권자 대의권이지. 그것을 소송상 행사할 때의 장면을 보면 갑이 실제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거야? 누구의 채권을 행사하는 거야? X의 채권을 자기가 Y를 상대로 행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갑은 실제 실체법상 채권의 주체는 아닌데 소송상 주체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 X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야.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의 규정에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채권자 대의 소송은
법정소송 담당의 예라고 보통 말해. 물론 반대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통설은 이 형태를 성질을 채권자 대위권이 소송상 재판상 행사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의 성질을 법정소송 담당이라고 포착을 해. 왜 그때의 법정은 민법 404조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저부터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남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는 뭐야? 자기도 AX한테 이것을 용어로 보전받을 필요성이 생긴 피보전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피보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도 X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X가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기가 원고가 돼서 Y한테 행사하는 이런 틀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관계는 있는 거야. 그때 설명했듯이 X가 갑하고 친구 사이인데 갑이 법대 다닌다고 해서 원고가 돼준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건 인정될 수가 없어. 그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받아서 떡볶이 사 먹자 이런 관계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피보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때 이것을 법정소송 담당이라는 거지. 만약 X가 갑한테 시켜서 X가 B한테 시켜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때 용어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불러. 법정이라는 거에 대칭된 용어로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소송 담당에는 법정 소송 담당과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다. 그런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뭔가 필요성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소송 담당은 그 규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판례가 특별히 필요성 때문에 인정한 게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전 조합원 여러 명이 등장해야 되는 번잡함 때문에 그 업무 집행의 속성을 주도해서 잘 아는 그 업무 집행 대표자인 조합원에게 각각의 조합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게 임의적으로 소송 담당을 허용한 대표적인 예가 그 동백 흑농계 사건에 있어서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한 게 개라는 조합에 있어서 동백 흑농계라는 그런 상황의 장면이 있었어. 이 당사자 적격에 대한 거는 나중에 소의 이익에서 같이 또 살펴보게 되는데 여권으로는 4-59, 241년 거기에 가서 보면 임의적 소송 담당은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즉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명에 242년 중단 부분 동백흑농계 사건에서 업무 집행 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법정 소송 담당과 임의적 소송 담당의 예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그 개념이죠. 당사자 능력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뭐 자연인 법인이 될 수 있다의 얘기에서의 주체를 따지는 개념이고 당사자 적격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네가 과연 이 사건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였는데 원래는 실체법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법률관계의 양쪽 당사자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빌려준 사건에서 X의 채권자인 갑이 당사자가 돼서 원고가 돼서 Y를 상대로 소송내는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는 원래의 이 사건에서 돈 주고받는 갚아라는 사건은 X가 원래는 원고가 되는 게 원래의 이치인데 그 X가 아니고 갑이 원고가 되는 것은 404조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민법 법정소송 담당의 예라는 거죠. 한편 그 의사에 의해서 담당자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함부로 인정될 수는 없다. 잠탈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판례에서 특이하게 동백 흑농계라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업무 집행 조합원에게 당사자로서
담당자로 인정한 기회가 나타났다. 그것은 판례가 조합의 당사 능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전 조합원이 등장해서 소송을 진행시키는 데 대한 복잡함 때문에 업무집행조합원도 조합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 브로커 같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탈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의 속성 등을 주도했던 잘 아는 잠탈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자로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해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법정소송 담당에 또 얘가 뭐가 있어요? 파산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안 배우는 개념인데 파산이 되면 파산자는 파산당했다고 파산이 선고됐다고 민법서 배우는 뭐 한정치산 금치산자하고는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그런데 관리처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이 선고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하고는 다른 건데 재산 처분권이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파산법에 의해서 재산 처분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소송도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 자기 돈 받을 것 또는 자기가 돈 져야 되는 거면 피고 원고가 자기가 돼야 되는데 누가 원고 또는 누가 피고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소송 담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쯤 설명한 거 있을 텐데 한 번쯤 설명했을 텐데 그거 설명한 거 없어요? 부잣집 초상난 사건 같은 거? 무슨 막 유명 재벌 총수 초상난 거 이런 거 말 안 했어요? 유명 왕 회장님 재벌 총수 상가집에 막 슬픔이 막 깃들어 있는데 했죠? 그때 그 애기의 소송 상대는 누구야? 검사였잖아. 그 검사가 왜 거기에 소송의 상대방으로 등장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죽은 지금 아버지로 지목된 왕 회장님이 죽었으니까 사후에 1년인가 이내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기서 사후에 왕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데 죽은 왕 회장을 지금 소송의 피고로 삼는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사후에 낼 수 있게 해주면서 피고는 누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당 관할법원에 검사가 피고로 등장해요. 그냥 그 동네 검사니까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에? 본인 그 친족상속법에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검사는 그 왕 회장님 죽은 사후 인지청구의 피고로 몰린 왕 회장님의 소송에 대신 나온 셈이 되고 그 경우가 역시 파산법에 의한 신족상속법에 의한 민법에 의한 법정 소송 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법정 소송 담당이 그런 개념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조합의 당사 능력을 부정하는데 부정했을 때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각각 조합원이 다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통상의 공동소송은 무슨 관계 때문에 공동으로 해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번잡하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간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제도로서 지금 임의적 소송 담당의 그 상황의 예를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어떤 질문 있으면 질문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시험에 부진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소송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이미 민법에서 채권자 대의소송 민법에서 뭐 해요? 봐봐요. 지금 채권자 대의소송의 원고가 누가 되는지 알겠죠? 원고 이름으로 누가 나오겠어요? X가 나와요? 갑이 나와요? 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원고가 X예요? 갑이겠어요? 갑으로 나오죠. 피고는 Y가 나오죠. 근데 실제 채권의 전부의 싸움이 내용이 되는 건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요거 갖고. 그래서 원래는 책임재산의 보존이랑 민법 배우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서 이 사람만의 채권에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채권자의 책임 자산으로서 보존시키는 건데 특정 금전채권 같은 것은 자기가 수령해서 상계적인 처리를 해서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사실상 생긴다. 이런 이야기 등이 민법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판결의 효력은 218조에 보면 기판력이라고 해서 판결의 주관적 사람 사이의 효력은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람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판결은 서로 대립으로 법정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나온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당사자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판결이 효력이 생긴다 만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게 주관적인 판결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거라면 막 절대적으로 미치겠지만 판결의 주관적 범위는 사람 사이에 그 당사자가 됐던 사람 사이에 상대적 효력이에요. 그게 218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데 이 이야기를 왜 미리 해주느냐. 여러분 민법에서 그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Y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데 실제 사건의 내용은 누구예요? Y가 X한테 돈 줘야 되느냐 마느냐가 결론이 나는 사건 아직.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요게 안 맞아떨어져요. 218조에 따르면 갑과 Y 당사자인데 이 사람 사이에 판결력이 생기는데 실제 Y의 채권이 갑의 채권이 아니거든요. X의 채권이니까. 그래서 X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이런 경우에는 원래 주인공은 사실은 X니까 X가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래는 당사자로 등장한 사람 사이에 미치는 것이지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이런 소송 담당에 있어서는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218조 민사법에 보면 사망에 가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봐요. 218조 사망. 218조 사망 읽어봐요. 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사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게 그런 거. 이거 원래 이 법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 안 왔어. 너 담당자야? 그 사람이?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네가 오늘 잘못 못 읽었으면 너랑 나랑의 관계가 누구한테 미친다는 거야. 설명 실패했네. 원래 판결의 효력은 뭐야?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건데 그 배후에 있던 담당자에게도 이 특격이 이런 담당에서는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미치는데 그 당사자로 나선 사람이 수송 담당자고 원래 이익 기속 주체인 그자에게 미친다. 그렇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한테는 원래는 미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소송 담당에 있어서는 제3자이지만 소송 담당자의 원래 기속 주체는 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제3자에 미치는 게 아니지만 소송 담당자에 있어서는 그 피담당자에게 미친다라는 게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닌데 미친다고 하고 있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니까 내 머릿속에 미치겠는데 설명이 실패했는데 이때 미친다는 나쁜 의미에 미치는 건데 여러분이 근데 민법에서는 사실 근데 이 조문대로 하려면 미쳐야 되는데 민법 또는 판례에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미치는 게 아니고 알았을 때 하나야 미친다. 이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해요. 그런 판례 있었던 거 몰라? 민법에서 안 배웠어? 채권공은 아직 안 배웠어? 채권 어디법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응? 금시초문이야? 218조에서 이 사람들이 받은 판례가는 요 X, 실은 X 거야. X의 어떤 사건인데 X에게 미친다라는 218조 3항의 이 규정에 있어. X는 지금 자기가 소송에서 원고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채권을 누가 나서서 싸운 셈이 된 거야. 갑이 나서서 싸웠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1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자 리갈 마인드 갑은 실제 X가 원고가 됐고 갑은 자기 채권이지만 손도 한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봐. X가 Y한테 돈 받을 거는 언제 받을 거인데 갑자기 갑이 짱돌로 나오면서 자기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 채권을 행사한 거야. 실은 Y가 갑하고 친구야.
그래가지고 Y가 나 이거 돈 갚기 싫은데 하고서 친구 갑한테 야 네가 X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대리 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해서 소송을 나한테 내와라. 그 다음에 Y가 소송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슬쩍 막 열심히 싸워서 줄 거 있냐 없냐 막 싸워놔야 되는데 Y가 어떻게 하냐면 갑에 대해서 X의 그 채권이 온전한데 갑하고 Y하고 해서 아까 친구지간이니까 Y가 갑한테 요청한 것은 갑이 생으로 소송을 탁 내놓고 잘 봐요. 둘이 짰으니까 갑이 소송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행을 허락하고 지금 원래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서 책임재산을 보전해야 되는데 갑이랑 Y가 짜거나 아는 사이라고 쳐서 승패를 어떻게 하냐면 갑이 쓱 지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갑이 싹 지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어느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꼴로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은 졸지에 자기 채권이 X가 졸지에 자기 채권이 뭐예요? 갑에 의해서 기각된 셈이 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지금 X는 자기 채권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온전했던 채권이. 엉뚱한 짱돌 갑이 나와가지고 자기 채권자라고 하면서 Y를 상대로 냈는데 물론 민법에는 그래서 뭐 고지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채무자한테 고지하라고 했는데 X한테 알려주라고 했는데 비동사건 보시고 하여튼 갑이 Y하고는 싸운 결과가 기각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X에게 미치니까 X는 자기 채권이 날아간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갈마인드. 그래서 218조 3항을 무시하고 갑이 담당자로서 소송한 셈인 이것의 판결의 효력이 과연 X에게 미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거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문상으로는 미쳐야 된다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판례는 75년도 전환합의체 판결이 전환합의체니까 뭔가 그전 판례를 심사숙고해서 바꿨겠죠. 어떤 식으로 융통성 있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론을 내렸냐면 무조건 미치는 것은 아니고 X가 알았을 때 하나예요. X가 알았다면 함부로 그러지 못하게 뭔가 그래도 거기에 껴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할 뭔가 여지가 있는데 X가 모른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X가 알았을 때 하나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유명한 판례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보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조문을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실제 민법에서 그렇게 소개만 되고 있어. 알았을 때 하나요 판결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중간에 껴있는 X가 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구체적 타격성 있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에서 나오는 완벽하게 218조 3항에 따라서 무조건 효력이 생긴다라는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효력을 받지 않는다 아예 218조 3항을 무시하고 이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판결의 효력은 원래 소송의 당사자로 나선 사람의 문제에 불과한 거다라고 안 받는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현재 절충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절충적인. 이해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X 값을 뭐 이런 세 명의 사람에 나오니까 복잡해서 언뜻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안 되면 다시 질문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고 나중에 당사자 적격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19면의 4-36은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에 관한 거니까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애운달까 딱 그 머릿속에 떠올리고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그게 갖춰지지 못했고 고정도 안 되면 그 소유명은 뭐다?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당사자 능력이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화가 된다. 그러니까 도롱뇽이 낸 사건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때 도롱뇽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동물로서 물론 뭐
일부 뭐 환경단체 등은 그것을 긍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학설상은 안 받아주고 실무상 안 받아주니까 도롱뇽이 낸 어떤 소송 부분은 어떻겠어요? 최종적으로 부적법 각하시켰겠죠. 이해되겠죠? 부적법 각하시켰겠죠.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보통 주권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요건 소외 이익과 같이 설명을 하고 나는 일단 이 소외 이익 부분을 뺐어요. 아까 잠깐 가서 본 그 부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소송 능력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주권교과서에서는 또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사이에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사자 적격. 네, 여기는 일단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소송 능력 개념은 역시 소송법 51조에서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어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민법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한정치산, 금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소송 무능력자라는 개념을 나오는데 소송법에서는 55조 등에 무슨 개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대리를 통해서 한다라는 개념밖에 없다. 미성년자가 직접 동의하에 한다라는 개념은 없다. 대리를 통해서 하는 개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무효이다. 민법에서는 일은 괜찮은데 취소한다라는 개념이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한다는데 소송법에서는 그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무능력자가 한 개념은 일단 무효고 오히려 추인에 의해서 유효화될 수 있는 류의 유동적인 무효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소송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개개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운명은 아까 설명한 당사자 능력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추인 보정되지 않으면 그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된다.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서 추인하든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부적법 각하된다. 그 다음에 그 소라는 덩어리는 부적법 각하되고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 물론 추인 보정 개념은 있긴 하지만 무효이다. 이런 개념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소송 행위, 소재기의 최종적인 운명은 개개의 소송 행위는 무효고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는 거죠. 그렇죠? 쭉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역번호 4-44 변론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변론 능력은 능력, 자격 이런 개념이긴 한데 우리는 큰 의미가 없다. 변호사 강제주의까지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런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소의 운명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킨다 라는 류의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능력은 아니다. 그냥 진술이 금지되는 특이한 상황이 있지 그 소의 운명이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어떤 조문이 변론 능력에 관한 거냐면 당사자로서의 소송 요건에 해당한 그 부분서는 조문이 나오지 않고 저 뒤에 가서 변론에 가서 나오죠. 144조에 변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진술 금지 재판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명료하게 어떤 쟁점에 들어가는 말을 버벅거리고 막 행설수설하고 뭔가 질서를 좀 따르지 못하고 이랬을 때 진술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렇게 진술을 금지시키면 그 경우에 변론을 할 수 없는 변론 능력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변론 능력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물리적으로 왔더라도 변론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변론에 결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소의 운명이 부적법 각하되는 건 아닙니다. 한편 그 144조 앞에 143조라고 해서 교과서는 뒤에 나오고 조문상은 그 앞에 농자나 아자의 경우에 조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변론에서 말을 하거나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데 그럼 통역 비슷한
그런 개념의 이 수와 같은 것을 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 경우를 변론 능력 없다라고 할 거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표현한다라는 그 부분을 못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다른 대체 수단으로 그 전달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변론 능력이 없다라고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농자나 아자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말로 하는 구술 변론이 안 될 뿐이지 변론 무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변론 능력은 기일해태라는 용어를 4-46 밑에 보면 조금 어렵게 쓰네요. 밑에서 셋째 줄 보면 225면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기일해태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게 결석한 거예요. 기일, 변론 기일에 해태라는 건 이제 게을리하다인데 다만 우리가 기일해태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안 온 것도 결석 해태이지만 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거나 안 한 경우도 결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진술금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는 와가지고 막 하려다가 진술이 금지되니까 결국 그 경우도 결석, 해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법정 변론기일에 안 온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왔어도 실제상 못하게 됐을 때도 그렇게 해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기일 해태라고 그러는데 이걸 풀었으면 변론기일에 결석, 불법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진술금지가 됐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못하니까 이 판사가 변호사를 좀 선임했으면 하고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명령을 했는데 거기까지도 안 따르면 변호사 선임에 따르지 않고 와버리면 할 수 없이 그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진술금지 그 자체에 의한 부적법 각하되는 건 아니고 변호사 선임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변론 능력은 그 자체가 소송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 때문에 그 소의 운명이 부적법 각하되는 건 아니다.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자격을 설명했어요.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 다음에 변론 능력. 이 세 가지 개념을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다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요. 지금 우리가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사자에 관한 소송. 변론 능력 물론 소송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과 못하면 고난까지 안 가는 거예요. 고난까지 안 가고 부적법 각하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질문해봐요. 미성년자가 민법에서 성년의제라는 개념이 있는 건 여기도 성년의제가 돼서 결혼했으면 미성년자가 결혼했으면 성년으로 취급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1심에서 미성년자였어요. 지금 미성년자가 언제부터 또 한 살 낮아지죠. 아직 그 법은 발효는 안 됐나?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법까지 바꿔놨죠. 몰라? 뭐 하고 있어 민법을. 민법 미성년자 나이 한 살 낮춰지지 않았어? 아닌가? 내가 잘못 아나? 맞죠? 낮춰졌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기준으로 19살 뭐 몇 개월 정도 오늘이 성년의 날이야? 하필이면? 하여튼 19세 뭐 몇 살쯤에 쥐가 막 소송을 냈어. 쥐가 막 사업을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또 오히려 옛날에 무슨 중고등학교 벤처 뭐 이래가지고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이 막 회사 사장하고 그런 게 있어. 여러분 무슨 칵테일이라는 프로그램 알아? 기억나? 고등학생이 막 돈 벌고 하다가 뭐 그런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미성년자가 뭔가 영업의 주체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소송도 막 하고 하는데 물론 민법에서 뭐지?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잖아. 민법에서도 뭐 임금 청구라든지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아 그건. 근데 할 수 없는 건데 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직접 소송을 냈어 미성년자가. 그래서 결국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겠어 그럼? 부적법 각하됐어. 부적법 각하됐어. 그래서 그 사건이 항소가 됐어. 항소가 되면서 시간이 3, 4개월, 5, 6개월 흐르니까 이제 이 당사자가
미성년자였던 당사자가 성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어. 20살이 넘었어. 그럼 1심이 부적법 각하시킨 거가 항소심과 1심과 항소심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 속심이라고 그래서 연속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니까 부적법 각하한 게 맞을 수 있을지언정 문제되지, 그러니까 판결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언정 어느 시점 보니까 이 판결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소한다고 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뭐 실체적인 싸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항소하고 막 그게 뒤집어지고 이런 건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래도 뭐가 문제야? 항소심을 진행하다 보니까 3, 4개월, 5개월이 흘러서 성년자가 된 거야. 그러면 다른 뭐 실제적인 싸움은 차치하고 모두 지금 잘못된 거야. 1심에서 미성년자를 전제로 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른 게 뭐 실제 변한 건 없고 그냥 시간이 3, 4개월 흐르다 보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된 꼴이 된 거야. 결국 부적법 각하시키면 안 될 거였잖아.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지금 기준.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켜야 돼.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속심이고 원래는 스스로 항소심과 1심은 1심이 마치 한 부분 이렇게 잘라서 판결을 해줬지만 연결되는 거니까 항소심이 다시 뭔가 판결을 해야 돼. 그러면 1심이 지금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됐던 것이 잘못되고 소송 요건은 통과하면서 본안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건지 원고 청구가 기각될 건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또 뭐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면 1심에서 본격적인 본안에 대한 재판을 안 한 채 부적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급의 1심을 거쳤느냐 부분서 부적법 각하로 끝난 거는 한 신급을 거쳤다 보니까 좀 뭐해. 본격적인 싸움을 다뤄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경우에는 스스로 자판하지 않고 1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그래서 418조 조문을 한번 읽어봐. 418조. 418조 필수적 공정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원래 1심을 진행해서 결론을 종결해서 판결이 한번 내려졌어. 그런데 항소가 됐어. 항소심이 진행했어. 근데 여기서 항소심 판결이야. 항소심 판결을 하는 데 대해서 1심부터 요 항소심 단계가 속심이라는 의미는 뭐야? 연속된다는 의미잖아? 연속된다는 의미니까 실제는 원래 항소심이 항소를 불만을 표현한 것을 안 받아주면 기각을 하는 거고 항소한 것을 받아준다면 첫날부터 계속 설명했지만 항소를 받아준다는 의미는 1심이 잘못됐다야 잘됐다야 잘못됐다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한다? 취소하고 스스로 잘됐다라는 어떤 판결을 자판한다. 자판은 스스로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해준다. 그것을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줬지. 근데 지금 418조는 뭐야? 1심에서 부적법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 각하로 끝났을 때는 418조 제목이 뭐야? 필수적. 이때 필수적이라는 용어 쓰네. 필수적이란 말이니까 뭐야? 반드시. 어떻게 하라? 환송하라는 거야. 원칙은 자판이 원칙이야. 원칙은 1심과 2심은 자판이 원칙이야. 2심과 3심은 자판이 원칙이야. 대법원은 뭐가 원칙이야? 오히려 법률심으로서 환송을 시키는 게 파기환송이 원칙인데 1심과 2심은 자판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418조가 오히려 필수적 환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식으로 제1문이 되어 있네. 그럼 왜 돌려보내라고 그러겠어? 아까 좀 아까 읽었듯이 부적법 각하된 판결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설명한 거 가미해서 생각해봐. 왜 돌려보내야겠어? 스스로 항소심에서 해버리면 1심에서 신급 거쳐서 올라온 걸 항소심에 자판을 하는 단계에서 부적법 각하는 뭐가 좀 찜찜해. 본안에 대한 다룬지를 판결에서 없었기 때문에
환신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뭐하니까 돌려보내서 환신급을 채우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환송을 하고 온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그런데 그 일문 다음에 단서를 읽어봐. 그런데 다만 제1심에서 권한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권한 판결을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환송하라 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두 가지는 괜찮은 식으로 설명했네. 1심에서 충분히 소송 요건을 못 갖추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각하로 끝나긴 했지만 충분히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 능력에 대한 어떤 부적법 각하,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 항소심에서 실제 무슨 상황이 싸움의 내용이 바뀐 건 없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상만으로도 소송 능력이 갖춰지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특이한 예를 지금 하고 있죠. 설명하다 보니까 부적법 각하 판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소송 능력의 이 부분까지. 이해돼요? 무슨 재미없어? 질문도 안 하고